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다.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네, 청운동 문학산책 문인의 가을, 박인환의 가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박형준 배우님께서 박인환의 대표 시인 목마와 숙녀를 낭송해 주셨는데요. 이 가을밤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도 그렇고요. 이 목마 숙녀가 참 여러 가을 시편들이 있지만 이 가을의 상실감, 이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주요한 시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청운동 문학산책 문인의 가을은 이 박인환이라고 하는 이 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시인을 둘러싼 그간 조금은 덜 알려졌던 여러 가지 그의 시에 대한 대화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먼저 멋지게 낭송으로 무대를 열어주신 분이 아까 소개를 해드렸듯이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형준 배우님입니다. 먼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연주를 해주신 정대경님, 그리고 그리고 이진경님, 그리고 김민진님입니다. 앞으로 시 낭독이 몇 번 더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도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박인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우택 교수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는 허희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박인환과는 개인적으로 많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을 전공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실은 목마숙녀라고 하는 시를 접하고 나서인데, 그때는 한창 사춘기라 이 감상성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좀 목말라 있었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성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좀 채워줬던 시인이 박인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 누구를 쓸까 하다가 저를 문학의 길로 어떻게 보면 좀 이끌어줬던 이 시인에 대해 써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 이 박인환에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요. 저도 좀 말을 보태면서 오늘은 정우택 선생님의 이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중간중간 시 낭송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제 정우택 선생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서 선생님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시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정우택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그 풍경이 보이는 가을, 이 깊어가는 가을에 박인환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그 아주 기쁘고 또 남다르고 오늘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허희 선생과 더불어서 그 이야기하면서 박인환에게 조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조금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박인환 하면 그 목마숙녀 그리고 세월이 가면 이런 대중적인 컨텐츠로도 우리하고 아주 그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박인환에 대한 일정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뇌리에 좀 그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 우리 그 허희 선생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센티멘탈리스트 그리고 아주 멋쟁이 그리고 명동의 그 신사백작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아주 그 멋쟁이고 잘생겼고 그래서 별명이 그 명동을 휩쓸고 다니는 명동의 백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같이 몰려다녔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입고 다닌 양복은 외국산 고급 천의 인류 양복점에 라벨이 붙어 있었다. 한결같이 초콜릿색 계통의 싱글, 넥타이도 늦가을에 아주 녹익은 홍십빛 단색, 커피색 고급 양말, 초콜릿색 구두 이렇게 그의 날씬한 몸매에 착 어울리게 차린 모습 아주 빈틈없는 신사였다라고 다들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의 시들도 이렇게 그 아주 아름답고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의 아주 그 절친이기도 하고 문학을 같이 시작했었던 문인 시인 중에 그 유명한 김수영이 그 문학을 처음 시작했었던 친구이자 동지이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박인환이 죽은 다음에 박인환에 대해서 아주
그 혹평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는 인완을 가장 경멸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처럼 재주가 없고, 그처럼 시인으로서 소양이 없고, 그처럼 경박하고, 그처럼 값싼 유행의 숭배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김수영의 언어, 김수영의 평가가 또 문단에 일정하게 그 깊게 또 자리 잡게 되면서 박인환은 그 통속적이고 센티멘탈리스트고 그 경박하고 그런 그냥 통속적 대중적 작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평가와 그 약간 갇혀버리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박인환의 모습은 이제 이런 것들이었었죠. 그러면 그의 어떤 진짜 모습은 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탐험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의 생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의 문학과 그의 어떤 행위와 그의 삶은 어떠했었는가 한번 그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926년도에 그 어디에서 태어났죠?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박인환 문학관이 인제에 있죠. 여러분들 그 설악산 속초 쪽으로 가시다가 보면 거기에 박인환 문학관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서울로 옮겨오고 또 그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의 그 인제 이쪽이 그 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어가지고요. 그의 아버지가 그 목상, 예전에 목상 하면은 아주 그 큰 부자이고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나무를 서울에 공급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 터를 잡으면서 인환을 불러서 인환이 초등학교를 이제 덕수초등학교를 이사 와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공부를 상당히 잘해가지고 그 경기중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고등학교를 그 다니다가 보시다시피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 충분히 영화 배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남이죠. 그렇죠?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맨날 영화를 보러 다니다가 예전에는 고등학생들 영화관에 가고 그러면 우리 때 그 생활지도 선생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정학 맞고 그러던 시절이어가지고 아마 그 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린 것 같아. 진짜로 영화 그 경기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영화에 취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 황해도에 재령의 명신중학교라는 데로 편입을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잘했으니까 평양의과대학 평양의전에 들어갑니다. 일제 때입니다. 1944년. 그래서 아주 수재들이었죠. 그랬다가 해방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문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그 박인환이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에 그 인제에서 이사 와가지고 살던 데가 오늘 저희가 이 종로문화재단과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박인환과 종로 한번 간단하게 그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34번지 원서동 144번지입니다. 바로 여기 그 창덕궁 옛날에 일제 때 여기를 비원이라고 그랬죠.
비원 바로 담 옆에 여기에서 살다가 215번지로 이사를 해가지고 살고요. 그러고 경기중학교가 지금 정덕도서관이 있는, 나중에 경기고등학교가 되는 정덕도서관 거기를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그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동 쪽으로 해가지고 맨날 종로 3가 뭐 단성사 이런데 휩쓸고 다녔겠죠, 그렇죠? 영화관 뭐 해서 다니고 그러다가 아마 잘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가 문단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미는 자리가 이런 당시에 청년 문학가 협회라고 하는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문학가들의 단체, 소위 말해서 문단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문인협회 뭐 이런 그런 조직에서 오늘 우리 이런 자리처럼 문학의 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술의 밤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시 낭송을 하는데 박일환이 단층이라는 시를 써가지고 낭독을 하면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일환의 처음 문단에 있어서의 모습입니다. 이게 1946년 6월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그럼 아마추어적인 사람들의 모임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에 유치환, 조지훈, 박목월, 김동리, 서정주, 박두진, 연영로, 기라성 같은 시인들과 문인들이 총출동하는 그 자리에 박인환이 당당하게 아주 기껏해야 21살, 22살 요 정도 되는 박인환이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등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인환의 큰 역할과 박인환을 기억하는 중요한 그 지점 중에 하나가 그가 책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서사라고 하는 책방을 열었는데, 거기를 나중에 김수영이 회고하기를, 자기도 이제 여기를 마리서사를 들락거렸던 1945년 해방되고 바로 직후에, 그래서 뭐라고 김수영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후에 마리서사를 빌어서 우리 문단에도 해방 이후에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가장 자유로웠던, 좌익 우익의 구별이 없는 몽마르트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 주체가 박인환이라고 하는 젊은 22살 정도 되는 청년이 당당하게 열었는데, 이 마리서사가 있던 자리는 역시 종로, 여기가 파고다 공원 바로 옆에, 요 안국동 넘어가는 여기에, 예전에 파고다 공원 바로 옆에 식민지대 때 여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정주가 1930년 초반에 문학을 침취해가지고 열심히 문학서적을 읽었었던 곳이 요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는 문학 내지는 그런 지성의 거리이기도 했고, 바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단성사 있고, 그리고 요 언저리에서 이제 마리서사를 열었었던 겁니다. 아까 봤었던 요게 여기에 있었었던 것이고, 그랬는데 이 48년까지 약 한 3년 정도 열었는데, 이 마리서사의 위치는 문학사에서, 문단사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45년 이후에 해방이 된 그 지점에 일단 이제 여러 가지로 황폐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막 이런 시점에 그 문학장을 열어준, 거기에는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회고를 합니다. 김광규는 한참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고를 합니다.
거기를 갔더니 도대체 서점의 이 주인이, 이 박인환이 붙어 있지를 않고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책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아닌 문학 청년들의 소굴이었다. 아지트였다. 그 다음에 김수영이 또 회고를 합니다. 그의 책방에는 그 방면의 베테랑들인 김기림, 김광균도 차차 얼굴을 보기 시작하고 오장환, 배인철 이런 리버럴리스트도 나타나기 시작해서 전위예술의 소굴, 아지트 역할을 했다. 이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오장환을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오장환이 그 상당히 그 중요한, 박인환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장환을 잘 배우지 못하셨, 오장환 아마 처음 들어보실 터인데,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정주보다 잘 나가던 그 서정주의 화사집이라는 시집을 직접 제본해서 만들어준 사람이 오장환이고, 오장환이 그 당시에 문단에서는 훨씬 중요하게 평가를 받았었던 시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모르냐면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래 1988년에야 해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장환은 그 충청북도 그 회인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어디에 사느냐면 역시 그 경북 창덕궁 바로 앞에 상당히 부잣집 자제였습니다. 거기에 살았는데, 그런데 오장환은 해방되자마자 문단에 상당한 권력이 된 거죠. 권력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해방기의 중요한 또 시집 중에 하나가 이 전위 시인집이라고 하는 이 해방 후에 등단한 젊은 시인들을 오장환이 쫙 조직을 해가지고 아주 그 실력 있는 젊은 선수들, 새싹이 멋지게 보이는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전위다 해가지고는 이 김상훈, 이병철, 박산원, 유진호 이런 시인들을 보면 박인환하고 같은 또래들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전위 시인집을 만들어서 이게 해방기에는 아주 핫한 시인이자 시집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오장환을 따라서 적극적인 좌익들이 있죠, 나중에. 그래서 빨치산도 되고 월북하기도 하고, 근데 그랬었던 선수들이고, 이 전위 시인집을 낸 출판사가 어디죠? 노농사예요. 바로 거기에서 이름이 드러나듯이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출판사라고 하는 여기에. 그런데 역시 저기에 끼진 않지만 오장환의 또 하나의 아이인 박인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박인환은 이 오장환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선수로서, 박인환은 그래서 그 김규동 선생이라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모더니스트인 김규동 선생이 박인환을 상당히 그 친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그 해금이 되기 전에는 오장환을 말에 올리는 것이 불온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을 올리지 않다가, 해금이 된 뒤에 마침내 사실은 박인환은 오장환의 아이였다. 박인환은 오장환을 통해서 시를 쓰는 기법과 리듬의 화려한 섬광을 발견했다. 나중에 박인환은 오장환의 남만서점과 유사한 마리서사를 운영했고, 그 마리서사를 운영한 것도 1930년대 오장환이 인사동에서 남만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을 만들고 남만서고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서정주의 화사집이 남만서고에서 나온 거 맞죠? 네. 남만서고에서 오장환이 내준 겁니다. 거기를 본따서 박인환이 해방 이후에 마리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장환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남한의 단독 정부가 들었으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인환한테 자기 기념으로 빨간 넥타이를 주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인환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서 이거 오장환이 준 거라고 상당히 뻐기고 자기가 오장환의 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는 사실은 오장환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왜냐하면 오장환은 그 시기에 시를 잘 쓰는 사람으로, 사실은 오장환은 정지용의 아이입니다. 계보로 따지면 정지용에서 휘문고등학교 출신인데 정지용이 휘문고등학교 선생할 때 거기에서 오장환이 배우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박인환이 오장환한테 배우고, 그러면서 마리 서사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아까 얘기했었던 오장환이 노동사와 이런 스탈린 전집, 인민문고 이런 것을 배송하는 어떤 총판매소 역할을 동시에 했었던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데 박인환은 모더니스트였어요. 태생이 댄디스트였고 아주 멋쟁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매우 앞서 나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동인을 조직을 하는데, 야, 우리 문학 동인을 만들어 보자 했을 때 그들의 동인 이름이 신시론, 새로운 시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 무슨 박목월이라든가 청록파나 이런 선배들하고 다른, 우리는 새로운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그래서 이 신시론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동인인데도 이렇게 표지가 상당히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1948년에 23살 때. 그래서 또 결혼해가지고 신혼집,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살았었던 데가, 여기가 광화문 동아일보사 여기 있고, 여기 광화문 어딘지 아시겠죠? 예. 비각 있고, 바로 저기가 135번지 여기 지금 교보 빌딩이 세워져 가지고 아마 교보 빌딩이 박인환 집을 누르고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신혼 살림을 했다가 아마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신시론을 또 시집을 다시 엔솔로지를 내면서, 동인지를 내면서 제목을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여기 신시론 엔솔로지 이렇게 돼 있죠. 그 자기네들 신시론 동인지라는 뜻인데, 보면은 매우 모던한 이미지의 분위기로 편집을 하고, 역시 새로운 도시, 우리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의 우리는 시민이다. 여기는 시가 판치는 문학과 예술의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나라를 열어간다 라고 하는 상당한 자부심과 자의와 그런 패기와 열정들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박인환이 인천항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열차, 남풍 이러한 시를 자기가 써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김수영이 여기에 동인으로 당당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 역사적인, 김수영 연구에게 있어서도 아주 역사적인 엔솔로지이자 이 시집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이 우리 여기에 분위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합창하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문학과 예술과 음악이 있는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나가보자. 이런 세상 없을까? 우리 이런 세상으로 뭐 불안과 공포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런 세상으로 한평생 살아볼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꿈과 야망과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이런 그 기획들이, 프로젝트들을 제안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박인환의 인천항과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남풍, 이러한 시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시하고 사뭇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박인환의 이 모습들은 아마 잘 모르는, 그러면서 그 자기네들을 이 불안과 희망 그 사이에서, 왜냐하면 이 시기는 막 그 냉전이 시작되려고 그러고 그 단독 정부가 들어서고 수없이 많은 정치적 혼란과 그런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그 존경하는 뭐랄까 사부라고 이야기하는 오장환은 그 월북을 해버리고 막, 그렇지만 거기에서 희망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그래서 이 자기의 이 산문이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라는 메시지로 문학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불모의 문명과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 속에 우리는 있다. 지금 뭐 우리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학은, 나의 시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장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실린 시 중에 열차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열차라고 하는 시는 세계의 모더니스트 시인들이 즐겨서 쓰고 싶은 제목이 열차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더니스트 시인들에게 있어서 열차라고 하는 시, 왜 그럴 것 같은지 여러분들 금방, 모더니스트들은 항상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는 속도, 리듬에 있어서의 속도, 그리고 여기가 아닌 거길로 가려고 하는 진행, 그런 리듬,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기본적인 자연 서정, 박목월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서정은 지금 여기에 자연 서정의 안온함, 이런 것들 일터인데, 이들의 서정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차라고 하는 시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슬픈 간습과 봉건의 터널 특권의 장막을 뚫고 우리는 달린다. 우리가 열차다. 내가 열차다. 그러면서 해상보다 아름다운 새날보다 더 밝게 우리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패기와 자부심과 이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우택 선생님께서 이제 박인환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박인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단지 감상에 젖은 아름다운 시험안을 나열하는 그런 통속적인 취향의 시인이 아니라 출발부터 이 시대가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걸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박인환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화 기획자로서의 면모, 마리서사라고 하는 그 책방을 경영한 것도 실은 이 박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학을 통해서 사실은 문학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우르는 형태의 또 다른 어떤 정치성을 담보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암시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책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요즘의 책방과는 다르게 정말 당대의 지식들이 집약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살롱의 형태, 토론의 장을 만들어내는 곳이었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박인환이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동인지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참 야심이 가득했던 그런 시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박인환 같은 경우에 해방 후에
여러 가지 좌우의 대립 가운데 그것의 중립적인 시대, 또 어떤 이상적인 공간을 잠시나마 마리서사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만들어냈고, 또 박인환 자체가 아까 정우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장환이라고 하는 당시에 좌익 계열 인사로 분류되던, 나중에 또 월북을 했던 이 시인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세계의 정세와 관련된 시들이 또 많이 쓰여졌습니다. 여기 두 편의 시를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우선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시가 인천항이라는 시입니다. 이 인천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 항구라는 곳 자체는 세계 문명에 접합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과 또 다른 그 세계와의 교통의 공간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장소,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인식을 박인환이 그 인천항이라는 곳에 집약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인지 또 박형준 배우님의 낭송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 박인환. 사진 잡지에서 본 향항 야경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중일 전쟁 때 상해 부두를 슬퍼했다. 서울에서 30km를 떨어진 곳에 모든 해안선과 공통되어 있는 인천항이 있다. 가난한 조선의 프로필을 여실히 표현한 인천항구에는 상관도 없고 영사관도 없다. 따뜻한 황해의 바람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네프킨 같은 만내로 뛰어들었다. 해외에서 동포들이 고국을 찾아들 때 그들이 처음 상륙한 곳이 인천 항구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운주와 아편과 후콩이 밀선에 실려오고, 태평양을 건너 무역풍을 탄 칠면조가 인천항으로 나침을 돌렸다. 서울에서 모여든 몰입에는 중국에서 온 헐벗은 동포의 보따리같이 화폐의 큰 뭉치를 등지고 황혼의 부두를 방황했다. 밤이 가까울수록 성조기가 퍼덕이는 숙사와 주둔소에 네온 쌓이는 불꽃, 정크의 불빛은 푸르며 마치 유니온잭이 날리던 식민지 향항의 야경을 닮아간다. 조선의 해양 인천 부두가 중일 전쟁 때 일본이 지배했던 상해의 밤을 소리 없이 닮아간다. 네, 인천항이라는 시였습니다. 아마 목마와 숙녀로만 박인환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께는 충격적인 시가 아닐 수 없는데, 여기에는 중일 전쟁을 비롯해서 식민지라고 하는 이 어휘부터 여러 가지 당시에 박인환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또 시대에 대한 인식이 절묘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 시인데요.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더 붙일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우리가 그 시가 그 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그 시가 어떤 미디어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 주변을 보는 것도
그 시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인천항이 아까 자기가 그 앤솔로지를 만드는 자기가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갖고 아주 소중하게 만들었었던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이 앤솔로지 동인지에 당당하게 자기가 자기 시 중에서 뽑아서 나의 대표시야 라고 하는데 인천항이 실려 있는데, 원래 이 인천항이 어디에 게재되었었던, 발표가 되었었던 잡지가 이 신조선이라는 1947년 4월호에 실렸었던 이 잡지인데, 이 잡지가 아까 보셨었던 노농사에서 나온 좌익계 잡지입니다. 그래서 인천항이라고 하는 이 시의 저 뒤에 사파를 보더라도 상당히 격렬한 그 인민들의 진출과 막 이런 그 어떤 적극적인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인천항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었던 다시 이 분단되고 그러면서 이 인천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식민지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에서도 보이냐면은 그가 또 하나 썼었던 이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도 그 유사한 시여요. 인도네시아가 그때 프랑스 이쪽 식민지였다가 다시 물러갔다가 다시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격렬한 그 해방 투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장이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도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그 당시에 정세 판단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중앙일보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적극적인 그 기사들을 국제 뉴스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요. 바로 이런 그 시사적인 것과 연결돼 가지고 이러한 그 시가 적극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박인환의 이 해방기 때 박인환의 그 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뭐 이런 성격,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제국주의의 야만적 제재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 있는 대로 싸우자, 자유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연대해서 이 제국주의와 맞서서 싸우는 우리는 동지다 라고 하는 연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그 시들을 적극적으로 써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50년대 망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1950년의 망가라고 하는 시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는 아니지만, 이제 정우택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 가운데 특히 이 시를 중심으로 박인환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950년의 망가라고 하는 작품은 1950년 그러니까 5월에 발표가 된 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을 하잖아요. 1950년의 망가라고 했을 때 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죽음의 그리고 절망의 어떤 이미지들이 단지 전쟁과 관련된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박인환 개인과 관련된, 그리고 박인환에게 있어서 특히 이 1949년에 남로당 프락치 사건을 비롯하여 박인환이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붙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또 박인환이 자유신문의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그를 비롯한 몇몇의 기자들이 그렇게 붙잡혀 가서 추조를 받고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박인환이 또 전향서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박인환뿐만 아니라 당시에 나는 전혀 좌익과는 관련이 없음을 이제 증명하는 방식으로 뭐 설령 자신이 뭐 좌익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강요된 전향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이 박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서 그간 써왔던 뭐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인천항 등을 비롯하여 또 박인환이 갖고 있었던 그 시론 가운데 하나가, 시는 자신이 사회와 싸우는 무기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인환에게 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상을 토로하는 하나의 도구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목소리로 응전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박인환은 거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또 위협당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1950년의 만가라고 하는 이 시는 박인환 스스로에 대한 애도, 일종의 장래처럼 비추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정우택 선생님이 그 논문에서 또 하고 있으신 건데요. 이 1950년의 만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박형준 배우님께 이 시를 직접 낭송으로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대충. 1950년의 만가. 불안한 언덕 위로 나는 바람에 날려간다. 헤아릴 수 없는 참혹한 기억 속으로 나는 죽어간다. 이 행복에서 차단된 지폐처럼 더럽힌 여름의 후반, 석양처럼 타올랐던 나의 욕망과 예절 있는 숙녀들은 어디로 갔나. 불안한 언덕에서 나는 음영처럼 쓰러져 간다. 무거운 고뇌에서 단순으로 나는 죽어간다. 지금은 망각의 시간. 서로 위기와 인식과 우애를 나누었던 아름다운 연대를 회상하면서 나는 하나의 모멸의 개념처럼 죽어간다. 예, 나는 하나의 모멸의 개념처럼 죽어간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인 시인데요. 이로써 박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실존적인 변화가 이제 그 후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 시를 사실은 예전에는 전쟁 이후에 6.25 전쟁을 겪은 그 젊은 세대들의 황폐함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 시가 전쟁 전의 시인 거예요. 이거 뭐지? 왜 그는 이때 자기가 죽어간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1950년의 그 만가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해서 찾아보던 차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 이 시기에 특히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참혹한 너의 사상을 밝혀라 라고 하는 보도연맹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는 박인환이 거기에 속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왜?
우리 목마의 숙녀의 박인환을 기억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정치성을 갖고 있는 박인환인가.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 보도연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원되어서 그 스스로 전향을 해야지 됐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문인들 중에 염상섭, 황순원, 별의별 저기들이 다 그런 자기 전향을 그 스스로 그 발화해야지 됐었던 그런 참혹. 거기에서 아마 이 지식인들은 참혹한 그 모멸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모멸감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박인환은 그것이 오해였었는가? 이거는 잘못된 건가? 그랬는데 그때 기록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는 그 좌익계 그 문학인 단체였었던 조선문학과 동맹에도 아마 소속이 돼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미군의 자료들, 미국의 그 자료들이 최근에 하나 공개된 게 있는데 거기에 기자 5명이 잡혀갔다. 이제 그 미군 대사관에서 아마 본부로 그 미국으로 보내는,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에서 그 정보 활동들을. 거기에 보면 박인환이 5명의 남로당원 중에 1명이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미국 대사관에서 본국으로 하는 미국 문서가 최근에 발견이 돼서 지금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계속 보도연맹, 그러고 이제 그 반공 그런 골기 대회를 하고 그럴 때 계속 동원이 되어서 시를 낭송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합니다. 달립니다. 자기 양심과 상관없이. 뭐 거기에 이제 정지용 같은 시인들도 아마 대표적으로 그렇게 동원이 되어서 다녔었던 것들이고요. 그 와중에 쓰여진 시여요. 예, 이 시가. 네. 예.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게 되고요. 박인환은 당시에 바로 피난을 가지 못합니다. 그의 친구인 김수영은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또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박인환은 나중에야 또 부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박인환의 시에 있어서 특히 이 신이라고 하는 시어가 전쟁 후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신을 수식하는 어휘가 이를테면 불행한 신도 있고요, 새로운 신도 있고요, 또 검은 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신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오직 사륙만이 가득한 그러한 잔혹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 신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 하지만 그때의 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신이라기보다는 이 세계 자체와 같이 몰락하거나 또 절망하고 있는 또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박인환이 시로 써낸 바 있는데요. 지금 정우택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시려고 준비한 이 시, 대표적으로 검은 신이여라고 하는 이 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낭송을 먼저 듣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신이여, 박인환. 저 묘지에서 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파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은 바다에서 연기처럼 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부에서 사멸된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은
전쟁이 뺏어간 나의 친우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슬픔 대신에 나에게 죽음을 주시어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풍설로 뒤덮어 주시어 건물과 창백한 묘지 있던 자리에 꽃이 피지 않도록 하루에 1년의 전쟁의 처참한 추억은 검은 신이여, 그것은 당신의 주제일 것입니다. 네, 검은 시니어라고 하는 박인환의 시편을 낭송으로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또 이 불행한 신과 또 검은 시니어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그 전쟁을 맞닥뜨립니다. 그랬는데 이 그 피난을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와중에 서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불안하고, 더군다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전향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불안했겠죠. 숨어 지내면서 서울은 황폐화되고, 그랬다가 견디고 1.4.5 때 다시 복구가 됐다. 1.4.5 때 피난을 갑니다, 대구로.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육군 종군 작가 기자로 하면서 전선에 다니면서 서부 전선에서 뭐라는 그러한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견디기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서울에 돌아왔을 때 다 황폐화되고, 여기에서 이야기했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라지고 이런 와중, 아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었죠. 잠시 아마 박인환에게 있어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계엄령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었어요. 검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한번 절망하고 좌절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이제 이때부터 이러한 시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마와 숙녀의 언어들, 패시미즘과 허무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좀 잡히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한 그런 어떤 겉멋 들어가지고 하는 감상주의와 이런 패시미즘과 허무주의가 아니라 상당히 뿌리 깊은 어떤 역사성과 정치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패시미즘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존을 지키면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술과 차와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아마 미국을 갑니다. 뜬금없이 조선 해운공사죠. 대한의 해운공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무장으로 해서 원양어선인가요?
그 큰 배를 타고 부산을 출항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그 당시에는 50년대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그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이 한국을 떠나서 이 새로움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무진장 많던 이 청년은 결국 자기가 여기에서부터 탈주하고 싶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대한해운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뜬금없이 배를 타고 미국을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헤매다가 돌아와 가지고 그 미국에 대한, 아메리카에 대한 시를 열렬하게 써서 그가 시집을 55년대에 내는데 한 부분을 아메리카 시초라고 하는 것을 넣을 정도로, 그리고 미국을 갔다 온 기행,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써내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 답답함으로부터 그 탈주하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것들이 간절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영화에 대한 그런 새로운 예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로 해서 1954년에 한국 영화평론가협회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간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화계, 신영화, 영화세계 같은 영화 잡지의 영화평론을 적극적으로 써냅니다. 그리고 연극, 요즘도 유명한 욕망이라는 전차라고 하는 그 연극을 번역을 해서 직접 유치진이 연출을 하게 하고, 어디에서 그 신협에서 하고, 번역 작품들을 활발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50년대를 견뎌 나가면서 주로 시간이 되면 명동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명동 백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허 선생님도 여기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하실 것들이 좀. 예, 정우택 선생님께서 여기 1954년 9월 이 광고를 이렇게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박인환 시집 검은 준열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인환이 목마와 숙녀라고 하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은데 검은 준열의 시대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대중적인 면모보다는 사실상 이 박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대목이잖아요. 그만큼 이 박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적으로 이해될 성질의 그런 시인이 아니라 아까 계속 선생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입체적으로, 특히나 박인환이 다양하게 활동해 왔던 그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실제로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할 것이냐, 그러한 고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박인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문단에 또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영화관에서 다 같이 문인들과 작품을 보는 자리가 있는데 그 뒷자리에 백철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박인환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백철 선생 저걸 보라고 라고 하면서 저렇게 영화를 찍어야지 말이야 라고 괜히 백철 선생을 걸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마 네 그렇게 이 박인환이 특히 선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흥미로운 일화들을 많이 남겼고, 또 술을 많이 좋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2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사망한, 그러니까 딱 29, 30의 나이를 살다가 갔는데, 이 마지막의 삶도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그 일제 식민지 시기에 그 아주 유명한 문인 날개, 오감도 이런 시를 쓴 이상의 길을 내가 이제 기리겠다라고 하면서 무려 3일 정도를 밤낮으로
폭음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저는 글쎄요, 박인환이 단지 뭐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박인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울분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박인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이따가 여러분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박인환 씨의 가장 유명한 또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거든요. 최우섭 씨의 노래가 아닙니다. 예. 세월이 가면이라고 하면 다 그 노래를 떠올리시는데, 그거 말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라고 하는 이 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고 선생님께서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버전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이 박인환이 즉석에서 작시를 하고 또 당시에 음악가가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해서 해서 바로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뭐 이야기가 있는데, 나이심 씨가 나이심 씨가 그렇게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다른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정우택 선생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고요. 또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 슬라이드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수영이 박인환을 그렇게 그 겉멋만 들고 경박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가 이렇게 멋쟁이로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그랬었던 그 내면은 무엇이었을까를, 이런 이제 그 전체의 삶과 그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원래 멋쟁이인데 스스로가 이 50년대 되면서 이 황폐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자기 배반을 하고 자기 양심을 그 뒤집기도 하고, 또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누추해진 이 시대를, 자기를 견디지를 못해서 그것을 빳빳하게 나의 그 누추함을 자기 모습으로라도 그 빳빳하게 보이려고 적극적으로 신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그 박인환의 어떤 문학사적 평가랄까, 이런 것들의 한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1950년대 그 자유당 정권 끝나고 4.19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또 세대들이, 이제 또 새로운 세대들, 박인환이 해방기의 새로운 세대였었다면 그 다음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움을 주창하면서 나오려고 그랬었던 세대들이 4.19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어령이라든가 이제 그 최인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새로움과 자기네들이 보는 문학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후 문학전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전후 문인협회라고 하는 그 조직으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4.19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이 전후 문학인 협회는 결국에 5.16 이후에 없어지게 됩니다. 또 그런 거기에 주축이 이어령, 최인훈 이런 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전후 이 문학 전집을 낸다는 것은, 신구문화사에서 낸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문학사를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문학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새롭게 정리하겠다. 선배들이 한 거 말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리한 것들이 소설, 뭐 영화 다 하는데 거기에 시 전집을 내면서 맨 앞에 검은 준열의 시대를 넣으면서 박인환을 제일 앞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가 바로 앞 세대의 그 선봉으로 박인환, 아마 제일 앞에 있는 거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고인이기 때문에 넣었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뒤에를 보면 어쨌든 간에 다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딱 배치를 했는데 박인환을 매우 맨 앞에 놨다는 것은 한편에 있어서는 매우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55년에 문단에서 자유문학상을 누구를 줄 것인가로 해가지고 그 저기를 합니다. 문인들끼리 막 투표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조금 의외로 여기에 박인환이 서정주하고 박모라고 같은 세대가 한참 아래인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염상섭, 김동리 이런 사람들하고 나란히 하여튼 후보로 올랐어요. 그렇지만 당선은 되지 않았죠. 당선은 결국에 염상섭, 서정주, 김동리, 박목월 4명이 당선이 되기를 하는데 이걸로 봤을 때 이 박인환이 그렇게 만만한 그렇게 그냥 대중적인 그냥 가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 아니었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박인환이 가지고 있는 댄디즘이라는 면모에 사실은 착목을 했습니다. 이 댄디즘이라고 하는 게 왜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스타일을 좀 세련되게 꾸미는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이 댄디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적인 좀 계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주관적인 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그 통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인환이 아까 정우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명동백작으로서 자신이 비록 조금 덜 먹어도 옷은 멋지게 차려입고 다녔던 박인환이 한 말 중에 또 많이 알려진 것이 여름은 거지고 통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여름에는 더우니까 코트도 못 입고 목도리도 못 두르잖아요. 근데 멋을 부리려면 코트를 이렇게 쫙 입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박인환은 여름을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단지 그의 어떤 취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문학적인 영역 안에서 또 문화적인 활동 안에서 그 자신의 나름의 법을 만들려고 했던 하지만 그것이 시대와 불화하면서 언제나 파열되고 또 계속 자신의 법이 흔들렸던 그러한 초상을 저는 박인환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이 목마승려의 낭만과 감상에 젖어서 박인환을 접근하기 시작했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박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수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저기 청운동 문학산책 문인의 가을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윤동주 시인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 박인환 시인을 다루고 또 내일 임화를 손택수 시인과 손정은 아나운서가 함께 청운동 문학도서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임화와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사실은 박인환이 지금 당당하게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모자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인환 역시 나름대로 그 시대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또 응전하려고 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을 이런 시들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문학사에서 시사에서 박인환을 재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좀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예, 매우 그 인간적인 면모와 문학적인 면모와 자기의 어떤 이 흔들리는 자기 모습, 그것을 고스란히 또 그렇게 보여주면서도 또 자기를 그 누추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려고 애를 썼었던,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문학의 출발부터 목마숙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세월이 가면 이것까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 그러면서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러한 센티멘탈리즘과 낭만주의와 이런 것 속에도 어떤 역사성과 정치성과 이 문학성과 이런 것들이 이게 따로따로 존재했었던 건이 아닌 아주 복잡다단한 우리의 문학과 역사와 이런 것들이, 삶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떨 때는 좀 통속적이고 대중적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우 격렬한 정치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매우 입체적이면서도 또 박인환을 통해서만도 우리가 우리의 문학사를 온전히 볼 수 있는 하나의 표본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안타까움도 있고, 또 29에 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봤었던 뭐 진보성, 현실성, 뭐 페시미즘, 감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텍스트일 수 있다. 아주 격렬한 변화기에, 변혁기에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왔었던 한 인간, 한 시인, 그의 정직한 또 목소리들,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시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보다도 앞에서 약간 얘기했었던 전후 문학인 협회들이 살고 이후에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평가한 부분들로 또 대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박형준 배우님께서도 시 4편을 낭송하시면서 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인환 시인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아니면 제가 그 당시를 살고 있다면은 정말 이 시인과 한번 명동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정말 같이 노래도 부르고 얘기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실은 준비한 것이 세월이 가면이라는 이 박인환의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아까 또 박형준 배우님께서 이 노래를 연습하시는 걸 얼핏 봤는데 이 노래를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다 해요. 같이 한번 이 노래 많이 다들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명동의 한 술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에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바닷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참 멋지게 세월이 가면이라고 하는 이 박인환의 시 또 노래를 저희가 불러봤는데요. 오늘 청운동 문학산책 이 문인의 가을이라고 하는 정말 깊어가는 가을밤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박인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리고 그간 감춰져 왔던 박인환의 이면에 대해서, 그의 시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신 정우택 선생님, 그리고 오늘 좋은 낭송 들려주신 박형준 배우님, 그리고 오늘 좋은 음악 들려주신 세 분 선생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보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